오늘은 칼 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융과 연극치료가 어떻게 만나는지, 융이 어떻게 연극치료를 조명해 주는지, 혹은 연극치료가 융을 어떻게 조명하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프로이트의 방식이 상향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융은 오히려 무의식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하향식의 깊이를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심리치료를 제안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칼 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융과 연극치료가 어떻게 만나는지, 융이 어떻게 연극치료를 조명해 주는지, 혹은 연극치료가 융을 어떻게 조명하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융 얘기를 하려면 이제 프로이트 얘기도 잠깐 해봐야겠죠? 프로이트가 인간을 의식과 무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이제 설명을 해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심리치료에서 목표로 잡은 것은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신경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힘들을 적응적으로 다뤄낼 수 있는 자아의 힘을 기르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프로이트의 방식이 상향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융은 오히려 무의식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하향식의 깊이를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심리치료를 제안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하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길을 따라서 가는 건지를 간단하게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표면의 모습은 이런 가면의 모습, 페르소나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은 가장 표면일 뿐, 요 뒤에는 자아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자아가 좌앞에 이렇게 페르소나가 위치한 이런 형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자기를 의식하는 의식의 어떤 영역이라면,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는 이 페르소나가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 혹은 사회에서 모름지기 사람은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받으면서 만들어진 어떤 모습이라고 하면,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어떤 모습들이 다 모여있는 어떤 개인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본 거죠. 그것들이 이제 그림자라고 합니다. 어둡고 잘 우리한테 알아차려지지 않고, 그렇지만 얘네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덮어 씌워버릴 수도 있는 그림자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막강하네요. 막강하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뭐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개인적인 무의식의 영역 말고 뭐가 있죠? 집단 무의식? 그렇죠. 집단 무의식의 또 다른 층이 나온다.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간이 인류로서 보편적으로 쌓아온 어떤 경험들이 다 살아있는 어떤, 우리는 지금 되게 문명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인류가 처음부터 이렇게 문명 속에서 살진 않았죠. 약간 그 뭐라 그러나요? 호모사피엔스? 뭐 그런 거. 그런 시절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들이 다 여기 있는 그런 층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집단 무의식의 층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마, 아니무스를 대표적인 원형으로 들고 있지만, 이것 외에도 이 집단 무의식에 살고 있는 원형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알아볼 때 가장 뭐부터 식별을 한다고 선생님들 생각하세요? 저 멀리서 어두운데 사람인 것 같은 누군가와,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알아보려고 할까요? 여자야, 남자야? 그렇죠. 성별을 가장 먼저 알아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성별로서 가장 먼저 지각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 집단 무의식 속에는 여자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남성성이 살아있고, 남자라면 남자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여성성이 집단 무의식 속에 아주 중요한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반대되는 성의 특성,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걸 텐데, 이게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가 융의 심리학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마 아니무스 뿐만 아니라 융은 인간을, 그리고 세계를 대극되는 개념으로, 마치 음양처럼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항상 대극이 있고, 이 대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사이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어떨 때는 선이 악처럼 보이고 악이 선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것들이 분별되지 않는 어떤 상태,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 아니마 아니무스가 있고, 이 층을 하나 더 넘어가야 됩니다. 5번째 층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에고라면, 융이 말한 우리의 심리 구조의 가장 이 밑바닥 깊은 곳에는 셀프, 자기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걸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신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거나 융이 제시하는 방향은 이 표면의 페르소나에서 시작을 해서 이 모든 층들을 다 거쳐서 종국에는 자기만의 어떤 자기, 나만의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이런 것이 심리치료의 여정이자 목표가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 길을, 이 여정을 개성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개성화의 과정들을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지 혹시 선생님들 아세요? 적극적인 상상. 꿈! 적극적인 상상. 맞아요. 선생님들 답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는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죠.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어떤 식으로 어떤 언어를 쓰는지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의식이 쓰는 언어가 이제 우리 꿈으로 자주 현상이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꿈을 분석했잖아요. 근데 융도 마찬가지로 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아무튼 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꿈 말고 이 무의식이 나한테 걸어오는 말들을 더 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라서 적극적인 상상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명상을 하면서 만다라를 그릴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명상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저절로 나오는 어떤 것들을 쓸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신화나 그런 것들을 막 탐색하면서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연극으로 해본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적극적인 상상이라는 방법을 되게 강력하게 추천했는데 그림을 그린다거나 움직인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인 상상이 예술적인 방법이죠. 표현하게 하는. 추거나 뭐 그렇죠. 뭐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는 것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융은 예술치료 전반에다가 굉장히 큰 근거를 제공을 했고 그러니까 예술치료 전반으로 넓힐 수도 있지만 연극치료가 원래 또 통합적인 예술이다 보니까 연극치료에 아주 적극적인 그 원리를 설명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융이 말하는 적극적 상상을 연극치료만큼 풍부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융과 연극치료는 되게 이렇게 잘 접합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꿈,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것들이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징을 통해서 말을 한다. 이 무의식이. 우리한테 상징을 통해서 말을 걸어온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상징이 우리는 보통 태양은 무엇을 상징한다. 바다는 뭘 상징한다. 말은 뭘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걸 포함해서 융은 상징을 굉장히 넓고 깊은 의미로 말을 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상징이다. 나라는 사람, 내가 만나는 관계, 내가 삶을 통해서 하는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상징이다. 무의식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그 상징이라는 거를 단순히 어떤 수사나 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삶 자체가 상징이라고 본 거죠. 그 상징을 읽어내면서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이 무의식 세계, 결국은 내가 도달해야 될 자기를 찾아가야 하는 거다. 그걸 위해서 얘네들이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상징은 사실 허구인 거잖아요. 네. 본질은 여기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허구를 통해서 본질을 찾아간다라는 의미에서도 연극치료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죠? 너무 재밌어.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건 연극치료를 근사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연극치료와의 접점이었다면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접점은 연극치료 중에서도 역할 접근법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아까 대극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삶에는 양극이 있고 근데 얘네들이 서로 분리된 것만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거다 사실은. 그래서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융이 말하는 원리라면 이것도 우리 때 되게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역할 병존이라는 개념으로. 그것과 되게 유사하죠. 로버트 랜디가 융에게서 얼마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물론 사실 이게 융이 새롭게 발견하거나 발명한 건 아니죠. 이런 얘기는 동양 철학에서는 너무 익숙한 얘기잖아요. 아까 제 음양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삶의 중요한 원리로서 발견해낸 부분에서 만난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원형 얘기했었잖아요.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상징들 원형이라고 했는데 의식 안에서는 자아가 있죠. 의식의 중심으로서 그 자아를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격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무의식의 중심에 원형들이 있는데 융은 이 원형들도 인격의 형태를 입혀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현자 원형이니 고아 원형이니 뭐 전사 원형이니 이거 로버트 랜디의 역할 전공법에 다 그쵸. 나오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격의 형태를 취한 원형의 개념과 랜디가 말한 역할의 개념이 상당 부분 유사하죠. 어쩌면 이것을 훨씬 더 세분화하고 체계화한 게 랜디의 역할 이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말이 가능할 정도로 랜디가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는 어떻게 말할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특히 역할 접근법과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그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접합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칼 융의 분석 심리학 그러면 심리치료 안에서는 좀 샤머니즘적이고 모호하고 막 이래서 좀 주변부로 약간 밀려나 있는 이런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연극치료 그리고 예술치료와 상당 부분 많이 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는 융에 기반한 어떤 작업을 이론화하거나 펼쳐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융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연극치료적인 관점에서 그와의 어떤 접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